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어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열심히 얘기했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 그래서 너무 민망하고 또 그거 고치느라고 10분이 넘게 여러분들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은 잘 나오는 것으로 제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희가 또 화요일을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뉴스픽 코너 준비했는데요. 한동인 기자가 아닌 뉴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자 기자들 여러 번 지금 갈린 거 기억나시겠습니까? 뉴스픽에 살아남은 건 한동인밖에 없다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민주당 내부 상황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우리 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국방혁신위원회라는 게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야 사성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죠, 전문가로서.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현주 전 의원과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 모시고 정치 현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두 분이야 핫한 아주 이 정치 인싸 패널들이죠. 오늘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마구마구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잘 된다는 뉴스픽 장안의 화제입니다. 오늘은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이시죠? 네. 네, 소감 한마디 할까요? 네, 생방송은 이렇게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처음에 죽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인철 소장하고 경제 뉴스 하는 시간에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전기와 가스료 오늘부터 인상된 상황이 좀 적용이 된다면서요? 네, 어제 예고됐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16일인 오늘부터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이 각각 인상되는데요.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하면 5.3%가 인상된 건입니다. 4인 기준에 적용하면 전기는 약 3,000원, 가스가 4,400원, 그래서 합쳐서 한 7,400원 정도가 더 부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얼마 부담될 거다 말했는데 그거 정도 부담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것보다 항상 많이 나가던데 이 정도 되면 10,000원 이상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맨날 적자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왜 전기랑 가스료는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것인지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브리핑에서 한전 누적 적자가 2021년부터 올 1분기까지 약 4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일각에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전기료 적자가 심화된 것은 원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사실상 그 원전은 전 정부에서 탈원전을 선언은 했지만 사실상 생산량은 지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고 고유가나 이제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기요금이나 이제 가스요금을 이제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소폭 인상하게 된 건데요. 원래 당초에 56원 정도를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제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약간 여론이나 사람들의 반응을 좀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에어컨도 우리가 많이 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완화 방안이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방안이 나와 있을까요? 네, 그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이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3가지 정도 발표했는데요. 일단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금 인상분을 1년 뒤에 한다면 어쨌든 1년 있다가부터는 또 인상된 가격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뭐 이게 그쵸. 네. 완벽한 대처 방안이라고 하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요, 이거 이외에도 또 있죠. 네,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적용해서 이제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킬로와트 시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에너지 캐시백 제도 네.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킬로와트 시당 최대 100원까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쓰지 말아야지 전기요금을 조금 덜 낸다? 참.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간 뭐 정부에서 지금 내놓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그렇게 썩 있어 보이지도 않고 체감했을 때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너무 이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그런 고육지책인 것 같긴 해요.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또 비판을 그냥 마구마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며칠째 전해드리는 소식인데요. 네, 김남국 의원이 탈당 후에도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퇴진론까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정의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꼼수 탈당이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내부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되면서 좀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참네요. 정의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꼼수 탈당이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 아주 사면초가 지금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다시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다면서요? 네, 뭐 비명계 30 의원은 이제 지난 의총에서 이 대표가 대표직을 놓아야만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정당으로 국민에게 낙인 찍히는 게 가장 무섭다 등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또 뭐 이런 가운데 이제 손혜원 전 의원이 또 등판하기도 했는데요. 창당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면서 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김 의원을 제가 살리겠다. 어떤 당을 만들든지 비례당이든지 뭐든 해서 김 의원을 반드시 국회로 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비명계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가 잘못이라는 겁니까? 뭐 일단 사과는 했지만 뭐 이제 탈당을 하게 되면은 그 수사나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그 탈당을 요구했거나 그런 세력보다는 이제 그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탈당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끝까지 남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걸까요? 저는 좀 너무 뭐 무슨 말만 하면 다 이재명 퇴진론을 얘기하고 나와서 특히 박용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하고 나니까 그 같이 있던 의원 단톡방에서 빨리 나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걸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치사한 거 아닌가? 좀 치사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자, 게다가 손혜원 전 의원, 내가 수박들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 내가 다 구제해주겠다. 우리 신당 창당하자 이랬다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상황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얘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송영길 전 대표도 언급하면서 민주당 탈당한 사람들 뭐 허울 벗고 새로 시작하자 원석들아 모여라 이런 이제 유튜브에 댓글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손 의원은 이제 이 말 너무 좋다 이러면서 거기에 공감을 하고 또 이제 함께 그 다른 탈당한 의원들과 함께 이제 다시 국회로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손혜원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뭐 가난 코스프레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죠. 네, 그 뭐 알뜰하게 20만 킬로 넘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넥타이도 고무줄로 매고 다니는 걸 봤다 이러면서 안 쓰고 안 먹고 돈 모았던 친구인데 네. 너무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제 뭐 칭찬도 하고 이제 안타까움도 표현했습니다. 네, 그 고무줄 넥타이는 뭐 꼭 가난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전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진아 기자 처음인데요. 왕자 어린님께서 이진아 기자님 반갑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러셨고요. 여울국님께서도 쫄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비밀 남신님, 인상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너무 좋네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첫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 또 뵙겠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은 골병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 군에 종사하시는 정말 이 장병 여러분, 또 군 가족 여러분들 매우 화가 나고 속상했을 말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군을 개혁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섰고 군을 개혁할 적임자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내세웠다는 게 또 한 번의 충격이었죠. 자, 오늘은요,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군 관련 내용과 현재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자, 김병주 장군님, 김병주 의원님,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장군이 좋으세요? 의원이 더 좋으세요? 뭐? 다 좋으세요? 예, 예. 어머, 욕심꾸러기 아니에요, 좀? 사실은 대장이 제일 좋습니다. 아, 대장님. 장군 중에서도 별 4개는 대장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신데요. 이야. 대장님. 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국방 안보 이슈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방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출범을 네.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혁신위원, 민간위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위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위원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국방혁신위원회라는 게 정확히 뭔지, 네. 그 다음에 여기 김관진 전 장관이 여기에 포함된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방혁신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사실 저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옥상옥이 될 확률이 많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김관진 전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인 8명과 또 거기에 현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이 포함되더라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옥상옥이 될 수가 있죠. 실제 군은 지휘체계가 일원화가 탁 돼야 되는데 네. 간섭자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간섭하고 사실 이런 국방혁신위는 처음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도 했어요. 예.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그때 네. 온통 군을 혁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군을 간섭하고 부담만 줘서 결국 거기서 나온 과제들이 별로 정책에 반영되지도 못한 사례인데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사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대단히 군에 부담을 주고 또 간섭하고 하든가 네. 아니면은 유명무실한 그냥 요란만 했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제 국방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특별히 의미는 없고 오히려 그냥 네. 옥상옥처럼 네. 부작용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실제 네. 현재 국방부는 개혁실이라고 해서 이미 그 국방개혁 4.0을 만들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국방개혁 2.0을 만들어서 그걸 추진을 했고 네네. 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방개혁 4.0이라고 해서 개혁실이라고 해서 혁신하는 아예 실에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만들겠다고 이러는 그러네. 거는 네, 간섭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대통령이 우리 군은 골병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도대체 네. 뭐가 골병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은 군이 문제가 참- 많아요? 내가 너무 무식하게 질문하나요? 아니요, 진짜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군을 보는 인식 자체가 너무나 한심한 겁니다. 군은 골병들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네. 그동안 성실히 그 국방의 공모한 의무를 수행한, 우리 네.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사실 골병 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그 메커니즘도 안 맞아요. 문재인 정부 당시 예를 들면 과거 정부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를 네. 빗댄 것 같아요. 남북 비핵화를 위해서 뭐 국제사회 제재를 풀어 평화체제를 만들다 이러다 보니까 군이 골병 들었다는데 네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잖아요. 네. 군의 메커니즘 두 개, 우리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적의 위협을 그렇죠. 낮추는 안보를 노력. 위해서. 예, 적의 위협을 낮추는 외교적인 활동과 이거는 별개인데 그렇죠. 마치 이걸 하니까 군이 골병 들었다고 한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군은 강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계 군사력 11위였는데
문재인 정부 끝날 때는 세계 군사력 6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국방력을 투자하고 사실은 그 당시는 남북 평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숨어서 칼을 갈았다고 보면 됩니다. 훈련도 숨어서 하고. 근데 지금은 네. 내가 칼 갈고 있다 동네방네 떠들고 소문을 하고 내고.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뿐이죠. 그래서 골병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너무나 잘못된 표현이다. 이것은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방혁신이 만든 멤버 중에도 문재인 정부 때 현역으로 있었던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을 골병들 그러면 지금 군이 골병 들었다라고 만약 거기 사실이라면은 지금 현 이종석 국방부 장관, 네. 그 김성경 김승희 합참의장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 다 날려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군을 골병 들게 한 주범 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다 잘못 현재 참모총장까지. 네. 그러니까 말이 계속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평가절하하려고 군까지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실은 그 북한하고 평화스러운 상황을 좀 계속해서 노력하고 추구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또 국방비도 많이 투여를 했었었고 그래서 네. 정말 우리나라 군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었고 내실이 다져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그냥 시끄럽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그냥 꽹가리 치는 느낌, 네, 실속은 그렇죠. 하나도 없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아내만 대고 또 뭐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좀 잘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지금 김병주 의원님을 응원하는 댓글이 많네요. 대박항해님과 신명철님이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네. 배동호님께서는 남양주 사무소 개소식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노영희 변호사하고 김병주 의원님하고 남매 같습니다. 예, 이건 좀, 자, 그런 더 황당하다기보다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오경숙 님이 두 분이 남매 같아 닮았어요. 귀여우세요. 이러다가, 네. 그 다음 또 다른 분이 박현우 님이 피부색도 비슷합니다. 나 이런 얘기 내 생전 처음 들어보네. 피부색이 비슷하다고요? 우리 조명 탓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김관진 전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유죄를 받았던 사람이고 네, 그렇죠. 특히 이분에게 유죄를 받게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문제가 군이 정치 개입한다라는 것을 큰일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대통령의 말이었는데 이거 완전 자기 부정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기 부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관진 전 장관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등용하면서 막 언론에서 영웅의 기한처럼 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명예가 회복됐어요. 예. 네, 그것은 너무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 대선 때 사이버 사요원을 동원해서 댓글로 정부와 또 여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옹호하는 이런 댓글 작전을 했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군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 재판 현재 과정에 있긴 하지만은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받은 바 있고 현재 네. 대법원에서는 정치 관여가 유죄됐잖아요. 사실 그 당시 사이버 사령부를 키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나면서 오히려. 군의 위신이 떨어지고 사이버 사령부의 위신이 떨어지면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 북한이나 또는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 사령부를 키워서 네.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이버 해킹이나 이런 걸 보호받았어야 되는데 군의 명예도 실추시켰고 군의 미래로 가야 되는 사이버 분야도 그렇죠. 제대로 발전을 못 시켰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분은 사실 뭐 마치 군에서 엄청나게 존경받는 원로라고 하는데 저는 제대로 존경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군사령관 당시도 뭐 작전을 썩 잘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보좌관 할 당시에 그 미국 장군도 그 당시 일군 사령관 김병관 장군은 대단히 높게 평가했는데 이분이 상군사령관 할 때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장관이 돼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편중 인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처럼 네. 아는 사람, 자기
독사파라고 해서 독일 유학파. 네, 맞아요. 그때 한창 유행했었어요. 그 독일 말도. 유학파를 우선적으로 기용하고 규정을 바꾸어서까지 조기에 막 진급시키고 이렇게 해서 군으로부터 대단히 비난을 많이 받았던 분이죠. 네. 그런데 뭐 마치 영웅의 기한처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 국방혁신을 제대로 이끌어 갈까?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지금은 기술전, 하이테크전이 전쟁에 그 영향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드론이라든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과 다 연계돼서 오히려 하는데 이분들은 아마 디지털 소외 그룹으로 추정이 돼요. 디지털 소외 그룹이요? 그룹인데 네. 예, 어떻게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그런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던 건 왜 대통령은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수사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감옥에 보낸 사람들 다 도로 막 사면시켜주고 복권시켜주고 다 또 기용하고 이러는 겁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분야도 수사한 네, 걸로 알고 엄청나게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서 다시 다 기용을 하고 하니까 그야말로 자기 부정이죠. 네. 근데 이렇게 자기 부정하고 그러면 정말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하죠. 네. 자, 어쨌든 국방혁신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미국에 뭐 이것을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벤치마킹 뭘 했는지 모르겠다가 또 좀 중론인 것 같아서 사실 미국 같은 데는 자문위원회잖아요. 국방혁신자문위원회. 그렇죠. 자문위원회는 그냥 자문만 하지 그 G 라인에 있지 않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자문을 빼고 혁신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도 하겠다는 거는 군에 직속으로 이것을 자기가. 직속으로 관여하고 간섭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군은 옥상옥 못된 시어머니를 한 하나 명 더 더. 둔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군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죠. 군이 또 아니면은 어려워진다? 유명무실하든가 그냥 자리나 지키고 앉아서 이렇게 애엠하고 아유. 큰 소리치는. 네. 좀 며칠 전에 물론 가짜뉴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국민의힘당에서는 여성들도 징집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군대도 18개월 아니라 24개월로 늘려야 된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 한번 또 깜짝 놀라긴 했는데 네. 요즘은 그런 것보다 정보전이라고 해서 아까 네. 말씀하신 사이버 관련된 부분들을 좀 특화시키고 전문화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쪽으로는 안 가고 자꾸 거꾸로 가는 느낌이 그렇죠. 나죠. 자꾸 예. 그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점점 우리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점점 줄여가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러면 공백이 나니까 그 공백을 이제 첨단 정비나 무기 체계 정보, 예. 그리고 이제는 우주와 사이버 이런 영역을 잘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자, 윤 대통령이 오늘 19일부터 21일까지 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합니다. 21일 날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공동 위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공조 방안이다. 이제 이걸 의제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미일에만 계속해서 조금 집중을 하면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렇게까지 그냥 한쪽으로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몰빵하면서 너무 좀 국제적으로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긴 한데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다고 별도로 또 뒤에서는 미국하고 중국이 손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또 들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만 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30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죠. 네. 30년 전 1990년 이전에는 구소련이 있을 당시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나누어져 있을 때는 가능한 가능하지만 얘기지만. 지금은 얽히고 설켜서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교류,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한쪽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략적 그 모호성을 버리고 명확성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어요. 네네네. 한미일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중러 구도가 그쵸. 되는 거고 그럼 당장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풀 수가 없어요. 네. 이제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동의 안 해서 그러네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못 합니다. 아. 그러면 외교적인 제재나 경제적인 제재를 못 하면은 예. 무슨 제재를 하겠어요? 한미일이 군사적인 옵션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죠. 전쟁 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한반도를 위기로 빠뜨리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어서 걱정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1년 동안 보면은 확실히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훨씬 더 고조됐고 그러니까요.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의 불균형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죠. 저는 지금 이렇게 되면 북한만 행복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북한은 지금 대단히 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해도 네.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네.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네. 뭐 직간접적으로 엄청나게 옹호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손 안 대고 코풍격이 되는데 네. 전 이러다가 우리나라만 개밥에 도토리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죠. 이게 미국하고 일본에만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 그들이 또 마음을 바꾸거나 노선을 바꾸게 되면 우리만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스탠스가. 특히 중국 문제와 러시아 문제까지 끼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하지 안 해도 되는 대만 문제를 계속 얘기함으로써 중국과 각을 점점 세우고 점점 적재시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그동안 러시아를 규탄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인도적 물자라든가 비군사 물자를 지원한 거. 이 정도는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한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를 네. 지원할 가능성을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적대국으로 점점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러시아와 지금은 비우호국으로 러시아가 분류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는 순간 적대국이 됩니다. 그럼 당장 뭐가 문제냐? 우리 교민이 16만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교민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160개 기업들이 나가 있습니다. 네. 당장 그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되죠. 또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기를 준다든가 첨단 기술을 가르쳐 주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또 직접적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계속 러시아가 비행기를 띄운다든가 전투기를 띄워서 위협을 하고 네, 있는 게 위협하고 사실이거든요. 있어요. 예,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그 G7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21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을 해요. 네. 이때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한 공조를 강화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또 그 군사적인 이런 협력 관계를 강화할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린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겁니다. 왜 미국과 일본은 한미를 강조하겠어요? 북한은 대의명분이고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 근데 우리는 북한만 견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적절점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요. 미국과 일본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네. 저는 김병지 의원님 모시면 좀 시원할 줄 알았더니 네. 더 막 좀 답답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드리니까. 저도 밤잠이 안 와요. 실제 점점 더 위기로 치달려가고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네. 야, 고라니, 이건 제가 안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댓글을 읽어드려야 네. 되겠습니다. 지금 밤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니까. 네. 고라니님께서 김병주 대장님 군에 계실 때 얼마나 고뇌하셨는지 속이 환한 머리를 보니 알 것 같습니다. 무한 박수를 보냅니다. 이분은 뭐 이게 좋게 들으면 좋은 말인데 또 오해하면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소갈머리가 없다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고뇌하신다는 얘기를 이제 아마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분도. 어쨌든 밤잠도 못 주무시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요거는 좀 요 주제 관련해서 한마디 좀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철저히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목적이 국익이고 네. 수단이 뭐 한미 동맹이든 한일 그렇죠. 관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목적이 한미 동맹, 한일 관계 개선처럼 보여요. 국익은 수단이고 네, 맞아요. 이게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국익도 엄청나게 많이 양보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국익이 한미 없어요. 정상회담에서 많은 걸 주고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적인 문제도 사과를 또 못 받고 네. 그러면서 주는 것만 주지 받아오질 못하고 있잖아요. 빈컵에 반잔 물을 채웠으니까 일본이 채워주겠지 했는데 지금 뭘 못 채우고 채워요? 뭐 있잖아요. 버리고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네. 거기 오히려 흙탕물을 네. 넣고 있잖아요. 오염수를 후쿠시마 뿌리고 있습니다. 오염수 같은 걸 뿌리고 네. 있는 거죠. 네. 알프스를 거쳐온 오염수를 우리가 그 네. 빈잔에다가 채우고 있는 중이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정신 차리시고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명확성이 중요한 게 아니겠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게 무엇인지 다각도로 생각하고 연구해서 하나하나 무게감을 가지고 조금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전략적 생각이 듭니다. 모호성이 조금 어려운 단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이해하시기 있는데 위해서. 네. 사실은 전략적 모호성은 3살, 4살 어린애들도 다 압니다. 아하. 행복을 위해서. 어. 뭔가 하면은 3살, 4살 난 어린애에게 네. 우리 부모들이 제일 짓궂은 질문을 하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네, 네. 근데 그 친구는 3살, 4살 어린애도 50대 50으로 똑같이 엄마 아빠를 좋아하진 않아요. 맞아요. 엄마를 조금 더 많이 좋아하든가 아빠를 조금 더 많이 해도 불구하고 어린애는 어떻게 해요? 전략적 모호성을 아는 어린이는 행복을 위해서 엄마 아빠 똑같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네, 이것이 전략적 모호성이고 네. 그다음 엄마만 둘이 있을 때 엄마가 물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치, 그치. 이때는 전략적 명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엄마가 제일 좋아. 아빠가 그런 네. 그런 거는 아빠가 좀- 물을 때 아빠가 제일 좋고. 그렇죠. 예. 둘이만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형상이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좋아하고 안기어서 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아빠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아빠는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한미일 정상회담 가서 미국 좋아, 일본 좋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중국 미워, 러시아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애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지금 더 위기로 치달리는 거죠. 3살짜리 어린아이도 전략적 모호성과 명확성을 이해하고 늘 살아가는데 그러네요. 진짜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겠다, 명확성을 취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장군님이신데 무슨 선생님 같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쏙쏙 들어오게 잘하십니까? 금방 이해가시죠? 네,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이런 말은 이렇게 손쉽게 딱 설명을 들으니까 역시 장군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왕자 어린이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응원하신다고. 네, 예. 예, 자, 요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 좀 위기 상황이 좀 닥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의원님께서는 사실 비례대표, 네, 예. 비례의원으로 입성하셨는데 이번에 그러면 지역구에 도전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남양주 을 지역을 고려하신다고 그때 회견도 하시고 출마 선언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그쪽으로 하셨는지 그 상황 좀 설명 드릴까요? 네. 사실 뭐 비례대표는 다시 비례대표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그 당에서는 안보 전문가니까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더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제 지역을 정해야 되는데 남양주 을은 별내 진접 지역입니다. 거기는 제 생활권입니다. 40년 동안 생활권이었어요. 네. 40년 전에 육사 다닐 때 육사 붙어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그 근처에 있는 거죠? 바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주에 한 번씩 40km 행군을 하는데 주로 별내 진접 일대에서 했어요. 네. 제 땀이 막 녹아서 모든 나무들이 40년 동안 컸습니다. 그 나무들이 잘 자란 게 의원님의 땀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은 최근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했는데 그럼요. 예, 예. 통합적인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좀 더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고 사실 지역 주민들도 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추진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라는 그렇죠. 여론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사무실을 열고
지역 주민들 인사를 쭉 다녀보니까 너무 잘했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자, 영도 70님께서 남양주 을로 이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김영수님께서 김병지 의원님의 탁월한 식견과 명료한 분석에 항상 감동하고 있습니다. 사성 장군은 고수섭 시대가 거졌던 게 아니겠죠. 이 시대 네. 진정한 장군님이십니다. 응원합니다.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네요. 김한정 의원 지역구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경선을 해야죠. 사실 경선. 기존에 국회의원이 있는데 제가 네. 가게 돼서 미안한 마음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공천이 이미 지난 21대부터 정착이 돼서 대다수는 이제 경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경선을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하면 된다는 자신감 있으시니까 하시겠죠? 사실 비례대표는 네. 의원이 돼서 가보니까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기존에 있는 의원들에게 지역위원장이나 의원들에게는 모든 권리당원 명부나 가지고 있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8대2 정도 지금은 불리해요. 그렇게 많이 불려요? 네, 예, 그 정도 불리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불리한데 그래서 정치 개혁도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누굽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그러네요. 승부수를 띄우고 군사전략 하시듯이. 네, 군인 정신으로 하나하나 다지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한정 의원이 재선 지역구인데 지역구에서 당선되시는 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킹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거기에 네, 지금 그렇습니다. 비례 초선이 네. 도전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당히 자신만만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서 저도 지금 막 갑자기 급 관심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네. 평생 전쟁만 생각했잖아요. 좀 무섭네요. 전쟁만 생각했다니까. 전쟁에서 승리 전략.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성 장군일 때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했지만은 한미 지상군 사령관을 했어요. 우리 한국의 육군과 미국의 육군들을 네. 다 지휘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럼 저의 판단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네요. 전시가 된다면은 네네. 전쟁을 그러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승리하는 전법을 매번 머릿속에서 연구했어요. 시뮬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예, 이루어졌어요.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전쟁에서의 그런 승리 원칙이나 저는 선거에서의 승리 원칙이나 같다고 봐요. 원리는 똑같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군사작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미 지상군 사령군으로 또 하셨다고. 자, 여러분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또 좀 같이 한번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요즘 약간 뭐 마음 아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에 대해서 이거 꼬리 자르기다. 뭐 어떤 분들은 탈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안 좋고요. 어제는 빗썸, 업비트, 뭐 이런 가상화폐 이 거래소가 지금 다 압수수색까지 지금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당에서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의총을 쇄신의총? 예, 네. 쇄신의총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4시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좀 많이 일단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네. 또 사실 국민들께는 송구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반성하면서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쇄신의총에서 나왔던 거는 이것은 좀 더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윤리규범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윤리기구를 강화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당 지도부에서는 안다든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단죄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윤리기구에서 아예 독립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이 좀 모아졌었고요. 근데 이제 탈당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 의총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탈당으로 끝낼 것이냐, 탈당했지만은 다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윤리위에서 네. 특별위원회 거기에 좀 대한 회의도 하고, 어떤 징계를 해야 하고.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래서 그 조문을 가지고도 좀 따진 거는 했는데 그것은 이제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좀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거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김남국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이게 1년 반 전에 1년 전에 있었던 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걸 가지고 와서 터뜨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야당 탄압의 한 일환도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네. 당이 또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아주 뭐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성은 인식하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노력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뭐 네. 이재명 대표 아예 그냥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또 막 그 비명계와 친명계가 조금 대립하는 듯이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집행부가 잘못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신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았어요. 한 분이 한 얘기를 목소리 크신 한 분이 하셨군요. 한 분이 살짝 끝에 얘기한 것이고.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한 분이 했답니다. 살짝. 네.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죠.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건데 네. 뭐 그런 목소리가 일부는 있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는 늘 동일선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위기를 위기로만 보게 되면 위기가 되는데 기회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회로 보느냐? 여기에 대한 통렬한 우리가 반성을 하고 또 이런 재발 방지 노력도 하고 네. 앞으로 또 우리 당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지금 다소 신뢰가 좀 떨어졌을 수 있는데 이건 빨리 회복이 되면서 신뢰를 네.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을 때 윤석열 정부의 야당 견제라든가 폭정이라든가 막아낼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도 그 의총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마치 일부 의원들이 좀 얘기한 이런 극소수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마치 뭐 이재명계 네. 또 싸움을 부추기는 이런 얘기들이 밖에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또 언론에 누가 또 흘리고 막 좀 그런 또 좀 자기 장사하는 분들이 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비공개 회의의 그러니까. 것들을 나와서 자꾸 그런 것들만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도 지금 정리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좀 많은데 내외적으로 좀 힘든 것 같은데 손혜원 의원이 수박들을 내가 정말 다 혼내주겠다. 신당까지 만들어, 뭐 비례당이든 뭐다 뭐 만들어가지고 내가 김남국 살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어요. 네. 뭐 신당 얘기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다 보면은 동의하시나요 혹시? 아니, 그건 좀 동의합니다. 전에 우리 그 위성정당 나올 때 열린민주당 만들었고 더불어시민당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신당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우리 민주진영이 일체 그런 얘기, 물론 손혜원 의원께서는 뭐 김남국이나 송영길 의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한 걸로 전 이해를 해요. 네. 나름 개인적으로는 이해하지만은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당 깃발 아래 우리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이 하나로 뭉치고 또 그 안에서 또 자성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일체 뭐 새로운 신당 얘기가 나온다든가 이거는 결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우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따로 또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 인사도 함께하고 계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다음 순서 먼저 기대 한번 해보시고 다음 순서로 돌아올게요.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대담한 대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탈당을 둘러싸고 또 정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탄 탈당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자, 정치권 이슈를 한번 이 전문가들에게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 두 분이야 뭐 요즘 제일 핫한 인싸들이신데 김남국 의원 얘기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코인 논란 9일 만에 결국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본인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 당에 더 이상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건데요. 이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물론이고 민주당 일부에서도 야 꼬리 자르기 하냐 끝까지 책임지고 윤리 감찰 받아라 너 자료 안 내려고 지금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김남국 의원의 탈당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어떻게 보셨죠? 네, 뭐 사실 탈당은 좀 빨리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빨리 해야 들어요. 돼요? 네. 이게 딱 나왔을 때 뭐 하루 이틀 지나서 거치에 대한 결정을 1차적인 결정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사그라들지 않았을 때. 네. 왜냐하면 뭐 이게 탈당이 무슨 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뭐 그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사실은 당에서 조사하는 거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지금 사법 이제 어떤 사건화되고 있고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끝나고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고 재판 1심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사실은 결론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냉정하게 보자면 탈당은 일찌감치 해서 사실은 이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고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 그리고 그러면 탈당으로 되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너무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탈당만 해도 이렇게 상당한 어떤 뭔가 책임지는 모습 왜냐하면 공천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였을 텐데 이제는 이런 게 그냥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너무 다반사가 되놓으니까 탈당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국민들도 더 이상 뭐 아직 안 그냥 되는군요. 당연히 수순이겠거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이제 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행보 이런 걸 본다면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앞으로 정치를 좀 더 길게 그러니까 이번에뿐만이 아니라 네. 향후에 계속 정치를 하고 싶으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선을 그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고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의원직 사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결정을 할 얘기겠지만 네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심 판결이 지금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거는 계속 이제 본인이 이 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아직 기소도 안 됐으니까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는 거죠. 뭐 기소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하겠지만 나중에 왜냐면 어차피 고발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긴 할 텐데 지금 당장은 수사 기간. 아니, 뭐 지금의 어떤 그리고 예.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지금의 검찰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거를 상수로 두고 판단하셔야 돼요. 네. 현명하게.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진영 원장, 부원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이현주 의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개인의 금융 정보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커졌는데요. 네. 과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의 어떤 의지가
기획되지는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먼저 해봐야 정권의 됩니다. 의지가 기획됐다. 네, 그런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김남국 의원의 이 과거의 처신과 그다음에 현재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야기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그리고 물론 뭐 이 코인 문제가 재산 신고하는 영역은 아닙니다만은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현재의 대응 방식에서 일일이 대응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이 전략적으로 잘못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탈당을 하고 그냥 나는 이 정부가 검찰 정부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맞서겠다 이렇게 하고 입을 닫아버렸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일일이 대응을 하니까 이걸 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당은 비판하는 게 당연합니다. 타당은 비판하는 게 다르고 당연한 거고 보수 언론도 한편으로 보면 뭐 비판하는 게 다릅니다만은 당내에서 이걸 가지고 또 하나의 이 권력 투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빌미를 준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두 분께 다 죄송할 수 있습니다만은 노웅래 의원 건과 김남국 의원 건 조금 더 직접적이거는 노웅래 의원 건이 직접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졌을 때의 경중의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노웅래 의원 건이 좀 더 셀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두 분 다 제 가정입니다. 현재는 무죄라고 저는 뭐 보고 근데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건하고 김남국 의원 건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래도 어쨌든 법률적으로 좀 뭔가 위법한 게 있는 그렇죠. 것 그런 같아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노웅래 의원 건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당내에서 큰 논란이 없었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은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김남국 의원이 당내 개파 갈등의 핵심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 공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네. 당내의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공격함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어느 정도 상처를 입히고 네. 좀 더 나아가자면 본인들이 이제 공천을 획득하는데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김남국 의원을 좀 과도하게 공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새신의총도 마찬가지고 지도부에 대해서 또 이제 화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만은 정작 의총에서는 김 의원을 향한 성토와 이재명 대표 신임에 대한 얘기가 물론 아까 김병지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는 아니고 뭐 한두 명이 이제 그랬다는 얘기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이게 좀 바람직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저는 자세한 사정은 모르니까 그런데 뭐 지도부의 대응이 좀 뭐랄까 이렇게 기민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일파만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눈덩이가 굴러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초기 대응이 조금 뭔가 이렇게 어설프게 진행이 되면서 일이 더 커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들의 이제 정서, 특히 젊은 층의 정서적인 측면, 왜냐하면 정치인이니까 그런 걸 가만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유죄다 무죄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그 청년 정치인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또 그걸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서적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제 신고 재산 등록 문제 이런 것들도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지금 법적 미비한 상태죠. 그렇지만 금액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왜 고민하지 않았지 하는 의문 당연히 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빨리 좀 해명을 할 수 있으면 클리어하게 해명이 되면 좋은데 그 예를 들어서 돈의 출처라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 말하자면 그 코인을 얻게 되었고 이게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를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얘기를 하려면 아주 깨끗하게 다 밝히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아직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뭐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총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총이나 이런 내부에서 무슨 이걸 가지고 좀 권력 투쟁 양상으로 가는 거는
그건 좀 약간 생뚱맞아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좋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반성하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보인단 말이에요. 밖에서 볼 때는. 네네. 네, 전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쏙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건 다 이제 국민들이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진영 위원장께, 부원장께 이걸 좀 여쭤볼게요.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 같은 것들이 다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게다가 김남국 의원은 지금 자료도 제대로 안 냈다. 이러다 보니까는 뭐 국회 1, 2특위 제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요. 게다가 김남국 의원한테 민당에서 가상자산 처분하라고 사실은 처음에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탈당을 함으로써 이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 버렸거든요. 오히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뭐 저기 이현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처럼 이제 적대적 양당제가 이제 자리 잡은 적대적 양당제. 정치 체제에서 네. 무소속으로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럼 없죠. 김남국 의원은 지금 보면은 다음 총선 공천을 포기한 셈이에요. 그렇죠.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걸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소환하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선당 우산은 없다 원래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인간 개인 김남국에 대한 좀 아쉬움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겪게 되는 고난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김남국 의원은 뭐 의원직을 유지하고 이런 것보다 사법적 절차 앞에 지금 놓여지게 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법적인 뭐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네.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뭐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 자료 다 내놔. 그럼 제가 자료가 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이게 또 코인 관련해서 법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다 내놓을 수도 없는 바로 거고. 그거예요. 법적으로 미비하다. 그리고 지금 맞아요. 그 두 번째로는 자료를 내놨을 때 언론에 공개돼 가지고 그게 또 줄줄이 이어져서 또 이 이슈가 그렇죠. 돼서 얻어맞을 그렇죠. 수 있어요. 실제 불법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이런 네. 부분에서 김남국 의원이 하고 있는 모습들도 알고 보면 개인의 방어권 차원 그리고 또 개인의 정치적 생명의 차원 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 제대로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또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검찰이라든 경찰처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또 적대적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에 몇 개 또 김남국 의원 거 흘려버린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군요. 자, 저는 솔직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오히려 그렇게까지 비난을 하고 싶다면 당당하게 비난해라. 그러면 전수조사 똑바로 하고 정말로 김남국 의원과 같은 상황이 다른 의원들에게는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서 하는 게 오히려 좀 공평하지 않겠냐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근데 생각해요. 국민의당에서는 안 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건 전수조사 해야 되는 다만 이걸 이제 얘기를 하려면 본인 거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해야 돼요? 본인 걸 뭐 어쨌든 해명을 하든 뭘 하든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기가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상황이고 다시 또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다시 뭐 공천받아 나간다 이런 것도 당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 괜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 쉽진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다 던져버리면 그리고 나서 다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깔끔하게 오히려 나중에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사실은 지금 상황이 이제 검찰의 문제 어젠가 그 거래소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이런 네, 거를 보면 네. 거래소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게 나오겠냐 싶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이벤트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이게 또 일종의 또 어떤 반대쪽에서 보면 어쨌든 이게 언론 플레이로 검찰의 언론 플레이로 충분히 보일 여지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친 어떤 엄혹한 상황이랄까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럼 이 상황을 극복을 하려면 네.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크게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박진영 부원장님, 이번에 민주당 지지율이 되게 좋게 올라가고 있었고 2030 세대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코인 논란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게 되면 2030 세대의 지지도가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더라. 이게 지난 금요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지지도가 10%포인트 하락했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전체 지지도는 아니고 이제 2030에서의 그렇죠, 2030. 이제 지지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당 원래 그 출렁출렁합니다. 아, 원래 그래요? 네, 원래 출렁출렁합니다. 이제 근데 이게 계속 길게 끌고 가서는 안 돼요. 저는 이슈는 이게 뭐 좀 특정 당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해결 못 해요. 아, 그래요? 해결 안 돼요. 못해? 해결 안 되면 그냥 빨리 묻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묻어요? 딴 이야기 하죠. 아, 딴 얘기를 해야 된다? 아니, 아까 저는 이현주 의원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네. 자, 조기 탈당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해놓고 그냥 털어빼야 돼. 아. 당에서 이거 들고 있어 봐야죠. 해결 방법이 없어. 근데 그건 너무 김남국 의원을 너무 사자우리에 던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의리 그렇지 없이?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상황에 하이에나도 있고 꿀벌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이에나는 이제 물어 뜯어가지고 자기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저기 모 의원님이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사퇴하라 그랬다고 했는데 아마 저분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뒤로 이재명 대표 나가는데 따라가서 그래, 아이고 언론에서 들으려고 제가 한마디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정치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런 사람들. 그럼 또 역으로 막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습니까, 그게? 김남국 의원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코인 전문가 변호사, 금융 전문가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론을 상대하는 전략가들. 저처럼 김남국 의원은 최종 정리되기 전까지 언론에 나타나지 마시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네. 왜냐하면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나하나 이야기해가지고 언론하고 같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응원해 준다고 해서 김남국 의원 다음 공천이 책임져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세비지님께서 이 얘기 하시네요. 이 건 때문에 김현아 국민의힘 당내 전 의원 공천 헌금 덮여졌고, 임창정 사건, 그 SG증권발 사태 말하는 거죠. 이거 덮어졌고, 또 50억 대장동 사건, 또 본부장 범죄들, 더 큰 건들인데도 이 김남국 코인 이슈로 오히려 그냥 한꺼번에 샥 사라졌다. 그렇죠. 이제 그 말이 저희가 맞군요. 이제 정치 기획이라고 의심했던 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졌잖아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네.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슈는 이슈로 덮어야 돼요. 다른 이슈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께서 또 곧 그 G7 때문에 19일 날 가잖아요. 네. 가시면은 또 좀 늘 많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로 가지고 이슈를 중폭시켜 가지고 네. 이 이슈는 덮어버리고 김남국 의원이 좀 냉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여유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이슈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용호 전 최고위원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국민의힘. 지금 자진 사퇴한 이후에 누가 후임이 될지 국민의힘 당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다음 달 9일까지 최고위원을 선출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당에서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서 하마평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이용호 의원은 어제 제가 박지원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 그런데 이용호 의원 스스로는 난 안 나간다. 뭐 또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우리 이현주 의원 보시기에는 누가 최고위원 후임으로? 혹시 이현주 의원 아니, 그건 저는 아니고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부의 이런 상태에서는 지도부가 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이게 대통령이 자꾸 당을 직할 체제로 두고자 하고 친윤 바람 뭐 친윤이냐 아니냐 뭐 이런 내가 찜한 그죠? 사람만. 예, 예. 그래서 당을 사당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과잉 충성 비슷하게 오버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러다 사고가 난 거고. 또 그 다음에 100% 당원으로 전대에서 선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100% 당원으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중성을 가지고 어떤 여론의 지지를 가지고 지도부를 해볼까 하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될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된 거. 결국에는 용산에서 점 찍은 사람들이 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누가 최고위원이 된다 한들 그 사람이 자기 어떤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아마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최고위원 하려는 생각 안 할 거고요. 네네. 굳이 이제 그냥 줄 서서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최고위원 하면 또 최고위원 하면서 용산 방어 잘하고 이렇게 하면 공천 받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 개인한테는 뭐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보수 정당의 혁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대통령의 문제를 적어도 여당에서 쓴소리를 해서 바로잡아야 되겠다, 견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하고는 저는 전혀 이게 상관이 없다. 네. 안 됐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용산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더 큰 용산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당대표가 모든 걸 다 아는 체제라서 당대표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대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무슨 의미가 있냐 싶습니다. 그럼 뭐 거의 그냥 내려놓으셨네요, 모든 것을. 이현지원님은. 아니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대통령이 거예요. 안 바뀌고 대표가 안 바뀐 상황에서 뭐가 되겠냐 지금 얘기예요. 아니, 그럼요.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더 중요한 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네. 지금 오늘도 뭐 간호법 뭐 또 거부권 거부권하고 행사하죠. 난리가 날 텐데 아니 뭐 하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국회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국민들이 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외교도 지금 완전히 그냥 원사이드하게 마이웨이로 막 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지속 가능한 외교입니까?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아무 의미도 없는데 지금 뭐 자기가 혼자 뭐 최고위원 되고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와, 이거 네. 엄청 세게 지금 발언이 나왔어요. 이건 하나하나 발언을 뜯다 보면 이거 엄청난 말이었는데 박진현 위원장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진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조원진 놀이공화당 대표 뭐 천하용인 같은 탕평이 필요하다는데 이런 분들 못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만한 소리입니까? 네, 하나만한 소리인데 이제 원칙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다음 차선자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다음 원칙적으로 차선자? 보자면. 네, 차선자. 누구요? 차점자. 민영삼이었나? 그래서 누구였죠? 아니 민영삼 기억이 안 나. 유튜버 얘기는 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민영삼 그 민영삼 씨가 들어가는 유튜버를 게 밀고 있다고. 예,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용호 의원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이미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놓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뭔가 좀 제대로 처리가 안 됐나 봐요. 대선 때 또 다시 놓고 했었어요? 예. 그분 이제 이렇게 이분 왔다 지역구가 갔다 전북이에요. 전북. 아이고. 전북이에요. 아마 제가 이용호 의원이면 현재 빨리 그 선거구제 개편되고 당이 빨리 좀 깨지고 정계 개편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예? 아니 예. 이제 여당이니까 그걸 아마 원하나? 또 저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하셨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여당이니까. 들은 그죠? 바로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도 입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의원들도 있대요. 아예 차라리 싫다.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이건 뭐 그냥 남의 얘기니까 제가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추정이에요. 근데 아마 그때는 그래도 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괜찮을 입각 거라 희망이라든가 생각하고. 이런 거. 네, 그런데 초반에는. 이제 지나가면서 이게 야, 지금 근데 안 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아니 지금 그래서 네. 좀 뭐 보수 세력이라고 왜 인재가 없겠습니까? 인재라는 그 말도 좀 분들 이상하네. 그다음에 보수 좀 세력이라고 왜 인재가 없겠냐. 좀 실용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입각 소리 나올까 봐 겁을 낸대요. 아니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맞는 말씀이세요. 그건 몇 분한테 뭐냐면 직접 너무, 들었어요. 너무 지금 공감하고 있어, 지금. 아니 진짜로 뭐 이렇게 그 누가 그런 얘기하면 막 이런 거.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것보다도 아니 지금 장관들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자기 생각 전혀 없겠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이게 지금 뭐 다 일일이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마이웨이로 그냥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이 예를 들어서 다른 생각이 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그냥 자기 정치 생명 그냥 던지고 싸워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는 처음부터 안 가는 게 맞지 않냐. 괜히 분란만 일으키고. 그러니까 아예 이건 노선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 반노동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네. 농림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반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요 정치적 생명의 문제를 떠나서 자기가 살아온 사회적 활동의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부정하고 있잖아요, 장관들이.
그 저기 그러니까 국회에서 빨리 전 농림식품부 장관 보고 제일 황당했어요. 양국관리법 개정하면 그걸 거부하라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건의했다고 그 해서. 순간에 이제 딜레마에 딱 봉착하는 거죠. 내가 내 소신대로 그냥 할 거냐, 아니면 그 현실에 순응할 거냐 하는 걸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그 절대 권력에 가까운 최고 권력자하고 그 최고 권력님에게 못하는 맞서면서 또 그 맞섰을 때 이 찍어내기 하는 걸 보면, 한 번 맞서면 이게 굉장한 어떤 그런 후과가 오는 그런 거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각오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군요. 우리 박진영 부원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회가 앞장서서 빨리 탄핵해 주셔야 돼요. 그런 장관님들. 그래서 탄핵 당해서 집에 가는 게 훨씬 편해요. 네, 네. 우리 탄핵이라는 게 뭐 이제 법률적으로 뭐 감옥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자리에서 해임되는 거거든, 공직자들은. 그래서 빨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십사, 탄핵을 해주십사. 아니,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내각이라는 게 사실은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이 뭐 주도해서 하는 건 맞는데, 내각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국정 경험이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등용해서 그 사람들의 뜻을 존중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네. 또 사실은 그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먹힌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전혀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저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근데 본인이 바뀌셔야 돼. 대통령 네, 본인이. 맞습니다. 누가 뭐 우린 뭐 얘기해봐야 그냥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지. 본인이 정말 마음으로 이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거를 느끼셔야 되는 거죠. 자, 또 다음 이슈 한번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시찰단도 일주일 있다 일본 간다 그러고, 우리 대통령은 이번 19일 날 또 G7 하러 일본 간다는 건데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있을 것 같고, 뭐 G7 정상회의도 있겠죠. 뭐 우리가 하나라도 건질 게 있을까요, 박지영 부원장님? 건질 게 뭐 있겠어요. 후쿠시마 가서 저기 오염수 한 다발 떠서 와보나요?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검사 한번 해보나요? 아니 그거 뜨지도 못한데 우리 시찰단은 그냥 가서 저는 구경만 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찰단이 아니라 뭐 감찰단, 실제 검증단이 가는 것조차도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는 이게 퍼센테이지의 기준이에요. 자, 한 바가지 먹어야 죽는다. 조금만 먹어도 죽는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주최 측이 정한 임의의 기준이에요. 주최 네. 측이라는 것은 일본과 검사를 하고 있는 IAEA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은 0.1%라도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은 한국이라든가 또는 뭐 북한, 러시아, 중국 같은 인접 국가들은 방류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방류를 아무도 반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일본은 인접 국가에서 반대해도 방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냐면요, 이 국제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내법과 의미도 비교하면 없어. 큰 의미가 없는 제재 사항이 없잖아요. 네. 일본 내에 있는 오염 물질이고 일본 앞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내법상에 거기에 방류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미련하지 많은데. 않아요? 자기네 나라 앞바다에 던지면 자기네 나라 사람들도 그 해산물 같은 것도 못 먹고 물도 위험할 텐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본 국내 정치 상황에서 현재 기시다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라든가 시민단체가 뭐 시위도 하고 이렇다면은 이게 못 부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 때문에 기시다 또 인지도 엄청 올라가고 그렇죠. 인지도 그래서 좋아지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시찰단이 가는 것과 그 다음에 한국의 대통령이 G7에 방문해서 뭐 그런 언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행위들 자체가 일본에서 오히려 이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여론을 악화시키는, 다운시켜버리는 그런 역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용되는 그러니까. 상황이다. 이 말씀 드리고 이용되는 싶어요.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현지 의원님한테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시찰단 이거 제가 얘기. 얘기하세요. 저는 이거 강력 반대하기 때문에. 시찰단. 우리 다들 반대요. 우리도 반대요. 아니 그냥 이거는 정말 이거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면죄부 주는 절차거든요. 그렇죠. 그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찰을 했는데 안 되겠어 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이거를 기시다 총리하고 얘기했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안간히만 못한 양국 관계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게 위험도 아까 얘기했지만 위험도의 퍼센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3%라고 했는데 2%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확률 안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는 확률의 그렇죠. 우리 게임이라서. 내가 1%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럴 수 있는.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을 네. 갔어요. 근데 수술을 해. 근데 이 수술에서 잘못될 가능성이 5%야. 근데 그 5%에 들어갈 네, 수도 내가 있는 5% 거 맞을 완전 수 있어요. 물론 네. 확률은 낮다고 해도 그런 거기 때문에 안전한 건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나라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겠지. 근데 당하는 나머지 나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쩔 수가 이거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최대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정부는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도대체 어느 나라를 대변하는 건지 네.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또 시간이 그냥 훌쩍 넘어가 버렸는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그 간호사법 제정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얘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네. 했었는데 여기 좀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뭐 하나 간단히 말씀하시겠어요? 두 분? 원하십니까? 이제 이거를 어쨌든 공약을 뭐 했다 안 했다 하지만 사실 말장난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다 공약했다고 생각해요. 이해관계자들은 그렇지 공약을 않습니까? 이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해관계 집단에서는 그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공약했다고 받아들이지 내가 공약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어떤 표현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일반 대중의 어떤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아주 교만한 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문제는 네. 책임을 가지고 해명을 해야 돼. 왜 못하는지 그러면. 그래서 그럼 대안도 내놓고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조율을 해야 돼. 책임을 지고.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한 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실은 아니다라고 말장난 비슷하게 하면서 네.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민주당도 상황이 이게 상수잖아요.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민주당도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자, 우리 저는 뭐 JYP. 예. 대통령 거부권의 반대 개념은 국회는 탄핵이다. 탄핵을 남발해라. 공직자에 대한. 아침부터 탄핵을 남발하라? 우리 탄핵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네. 그 자리에서 해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탄핵 사안이다 이거군요. 아니 뭐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니까 쉽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담당 주무장관에 대해서는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해임시키는 게 맞죠. 집에 보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간호법 제정을 또 지지하는 단체들은 뭐 간호사들 특히 98%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와 반대되는 이 의료단체에서는 대통령 잘한다 또 이러면서 맞받아서 또 대응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후폭풍이 좀 심각할 거로는 보입니다. 자, 각자 나름대로 또 상황과 생각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가는 것이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현주 전 의원과 박진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내일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아침부터 맡겠습니다. 고맙습니다.